그 강연 요청을 받아서 여기저기 많이 다녀보고 제가 여기도 지금 두 번째 왔는데 뵈니까 너무너무 좋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전당원 대회를 하면서 저를 부르시는 경우는 또 처음이어서 전당원 대회를 하시는데 왜 부를까? 특히 대한민국의 중심이 대전이고 대전의 중심이 중구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이고 민주당의 중심이 대전 중구에서 전당원 대회를 하시는데 저를 왜 부르셨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전 국회의원이 많지 않아서 같은 전자가 들어가니까 부르셨구나. 한 20일 전까지 제가 잠깐 그 외도하느라고 국회의원을 했었고요. 이제는 돌아와 자유롭게 백수가 돼서 너무너무 좀 그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 준비도 하셔야 되고 국정감사 준비도 하셔야 되고 또 우리 당내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나가시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많이 응원하고 또 존경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소하기도 합니다. 고생 좀 더 진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추석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 추석 전날 조정래 선생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예, 태백산맥 조정래 선생님 부부가 저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겠다고 집에 찾아와 주셨었어요. 그래서 고맙게 모셨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가 일반 전화가 아니고 카톡 전화가 왔길래 이거 뭔가 수상한 놈이구나 하고 받아봤더니 김경수가 영국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저하고 친구거든요, 대학 때부터. 근데 제가 전화를 받아서 반가운 마음에 영국 가서 처음 전화를 한 거라서 아유 우리 김 지사님이 타국에서 명절 세면서 나한테 전화까지 했어. 그랬더니 내가 최 전 의원님 축하하려고 전화했지. 그래서 너나 나나 이제 같이 전씨가 됐으니까 백수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신나게 놀아야 되겠다. 전 장관도 있고, 그죠? 이 피고인 출신 전직 클럽들이 많아져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좀 예전에 보면은 우리 이 대전 충남이 배출한 세계적으로 시끄러운 정치인 정청래 선수가 컷오프 되고 나서 더 컷 유세단을 만들었잖아요. 이번 총선 때는 뭐 백수 유세단을 만들든지 피고인 유세단을 만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아, 뭐 이렇게 반가워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그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시면서 내가 전화를 하고 싶은데 네가 얼마나 지금 마음이 어떨 저기 할까 심란할까 싶어서 차마 내가 해줄 말이 없어도 전화를 못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오판이시고요. 제가 뭐가 힘들고 참담하겠습니까? 뭐 저것들이 장난쳐서 스스로 무덤 파고 있는데 그거를 저는 즐기는 게 너무너무 지금 기분이 좋고 단 한 가지 이제 제일 아쉬웠던 게 의원실에는 보좌진들이 같이 계시잖아요. 우리 사회부는 우리 비서관이 우리 의원회관에서 진짜 손꼽히는 미남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저희 방에도 이제 9명이나 되는 보좌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저 때문에 너무 봉변을 당해가지고 난 뭐 난데없이 압수수색 당한다고 휴대폰도 뺏겼는데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의원직이 상실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저만 백수가 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다 실업자가 돼서 그게 너무 속상하고 제일 미안했습니다. 근데 워낙 또 다들 성품들이 좋고 유능한 사람들이라서 여기저기서 또 그분들 이제 모셔다가 또 같이 일하자 이런 분들을 제안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조금 걱정을 덜긴 했는데 하여튼 예전에 그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고 자꾸 그랬는데 이게 더 이상의 피해를 끼치는 일이 이제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황운하 선배님께서 저한테 세 가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시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지령에 따르면 첫 번째는 이 정치 검찰의 무리한 사건 조작, 뭐 기소 이런 것들의 실태에 대해서 좀 네가 경험했으니까 얘기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우리가 대선 직후에 시도했던 그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 왜 좌초되었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생각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러고서 이제 여기 알리는 그 웹자보 포스터를 보내주셨는데 제목이 이재명과 민주당인데 이재명만 없더라고요. 사진이 거기 저하고 두 사람 있는데 그래서
어, 설 쇠고 저 추석 쇠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뭐 대법원 판결 있고 어쩌고 하는 와중에 우리 대표는 단식 계속 하시고 또 병원 가고 이러면서 본 적이 없잖아요. 마주하지를 못하고 있다가 명절 쇠고 나서 통화를 했는데 병원에 있으면서 문자가 먼저 왔었는데 저한테 죄송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길래 죄송할 기는 자기가 무슨 대법원장도 아니면서 뭐 죄송할 게 뭐가 있냐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쌩쌩한 목소리로 여전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민주당의 앞날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 본인이 이제 그 큰 고비를 하나 넘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이제 당을 단합시켜서 또 승리를 위해서 매진할까 이런 걱정하느라고 병원에서도 별로 이렇게 그 편안하게 이제 지금 이제 죽 먹고 이게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편안하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또 이렇게 쉴 수 있는 날이 올지 모르니까 일단 잘 쉬시라. 그리고 대표가 보여주고 또 앞서간 길이 있으니 이제 민주당이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서 갈 수 있지 않겠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진짜로 저희가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되고 이 무도한 이 반역사적인 정권을 반드시 끝내야 됩니다. 이것은 저는 역사의 순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대전 중구만 봐도 피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있다. 이거는 아무리 무도하고 무식한 놈들이라도 이걸 거스를 수가 없다라는 확신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중구가 제가 오다가 우리 오은기 의원님한테 중구의 여러 가지 그간의 정치적인 지형이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고 우리 또 오 의장님께서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다가. 근데 중구가 제 기억에 대전 중구는 우리 편이 총선 나가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지역으로 계속 머릿속에 제가 자리 잡고 있었고 제가 대전 사람은 아니지만 대전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대학 다닐 때부터 늘 비난을 했거든요. 도대체 니네는 정체성이 뭐냐? 어떻게 뭐 대전 시장 되는 분들도 보면은 뭐 당을 막 바꿔갖고 여기 왔다 갔다 해도 다 되고 그런 분들이 한 분만 있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또 보면은 지역당이 출연해가지고 거기서 다 되는 것 같더니 어느 날 보면 또 싹 사라지고 도대체 대전은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는지 모르겠다 뭐 그러고 있다가 지난 총선을 보니까 세상에 황운하 의원이 당선이 되시고 그보다도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장철민이도 당선이 되고 그래서 야 대전에 새바람이 불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신기하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강창희 의원이라는 분이 지금은 여기서 사라지셨다면서요.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근데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쿠데타 잔당이잖아요. 전두환이 꼬봉 아닙니까? 거기는 예비역 중령 출신이죠 아마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뭘 얼마나 잘해서 저기 그 공천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젊었을 때부터 할 만큼 하셨고. 근데 여기가 이제 점점 가면서 강창이 왕국이 됐더만요. 근데 그 자리를 거기에 균열을 내고 여기에 새로운 바람을 넣고 민주주의의 새물결을 또 새숨결을 불어넣으신 분이 전두환이가 만든 경찰대학 1회 졸업생 출신이다. 이거야말로 역사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저는 이 순리는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진짜로. 지금 쿠데타 잔당들이 새로운 경찰상을 앞장서서 외쳤던 황운하 의원님에 의해서 물러나고 중구가 새롭게 변화하듯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저희가 그냥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굉장히 좋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런 상스러운 정권을 더 이상 이제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리고 그간에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다 억지였고 조작이었고 불법이었다라는 것을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사태라고 아까 우리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장 기각 결정을 보면서 이게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잡히겠구나. 그리고 11일 날 이제 저희가 서울 강서구에 또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거기 출마한 분이 또 우리 황운하 의원님 후배 아닙니까? 그게 또 전주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세간에는 그 철험회에서 진교훈 후보를 만들었다. 라고 또 억측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있는데 제가 그 나오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들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때문에 이거를 철험회가 만들었다고 하느냐?
왜 보수 언론에서 이런 식의 프레임을 또 만들어서 무슨 장난을 치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기자들 하는 얘기가 가관이에요. 황운하 의원이 후배고 전주 사람이니까 최강욱, 황운하 둘이 있으면 철험해서 한 거지 뭐. 지들끼리 그렇게 또 소설을 썼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상대에 있는 김태우는 검찰 수사관이라고 하잖아요. 이 친구가 내세우는 게 무슨 지가 공익 제보자였다. 뭐 조국 수석의 비리를 얘기했다가 뭐 어떻게 됐다는 이제 조만간 그거 허위사실 유포로 또 걸릴 것 같은데 이 김태우가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저는 공직기관 비서관이었고 저희가 감찰 조직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어찌 보면은 이렇게 감시해야 되는 조직이 3개가 있는데 민정수석실에 하나가 민정비서관 밑에 친인척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그 어디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홀려가지고 뭐 이상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나서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거나 이런 거를 이제 예방하고 감시하기 위한 조직이 하나가 있고요. 우리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그 청와대 내부 직원들, 비서실, 경호실 직원들이 어디 가서 월권을 하거나 이상한 뭐 접대를 받거나 이런 짓을 못하도록 늘 감시하는 또 조직이 하나가 있고 반부패 비서관 밑에 특별감찰반이라고 해서 또 공직감찰반이라고 나중에 김태우 사태 때문에 이름을 바꾸긴 했는데 특별감찰반이라고 해서 각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생기는 비리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또 각종 민원이나 제보를 받아서 그런 것들을 또 추적하고 감시하는 그런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김태우는 반부패 비서관 산하의 그 특감반 반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대표적인 나쁜 짓이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지가 맡았던 부처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게 6급 직원이었단 말이에요. 검찰에 6급 직원들의 소원은 뭐 지방자치 시행 이후에는 더 잘 아시겠지만 6급 공무원들이 5급 공무원이 되시면 많은 게 달라지잖아요. 관자가 붙기도 하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이 되실 수 있고 과장님이 되시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그거를 소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친구가 5급 공무원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담당 부처에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거짓말을 하고 협박을 했냐면 여기가 보면은 감찰 부서가 좀 약해가지고 비리가 만연할 소지가 있다. 내가 보기에 많기 때문에 그런 조직을 전담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민정 내부의 논의가 있었다. 그걸 장관님, 차관님을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 심약한 분들이 진짜로 만들어야 되나 저 같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또 감찰을 해서 조직이 좋아지고 정화되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실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자리를 5급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자리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을 검찰 출신으로 해라. 지가 갈 수 있게. 그 짓을 하다가 적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윤모가 있었던 검찰에서 지네가 징계를 해가지고 중징계를 해서 거기서 더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나 기소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시점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그런 행태나 이런 것들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 하는 짓들을 보면 이 지금 말하는 검사 정권, 검찰 독재 정권이 왜 이렇게 이상하고 무도한 짓을 계속 하고 있는가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가 또 확인이 되는데 이 민간 업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명절 때 되면은 그 대통령 추석 선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특징이 또 이번 대통령은 제가 다른 때 그런 기사를 못 봤는데 이번 대통령은 그 선물 오면 사람들이 그 중고나라에 팔더만. 그거 보셨어요? 옛날에는 시계를 파는 사람들은 있었는데 대통령 선물을 받자마자 파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추석 지내면서 추석 전에 잘렸으니까 이제 국회의원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예약 배송을 해놓은 선물들이 보내주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선물이 몇 개 왔는데 제 아내가 이게 당신 이 선물 이거 보내주신 분들이 잘못 갔다고 후회하실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반송을 하든지 해야 돼서 잘 적어놔봐. 반송할 사람들 있을지. 근데 집사람 제일 걱정이 대통령 선물이 계속 올 텐데 얼마 전에도 우체국에서 확인했는데 그거 어떻게 되냐고 해서 제가 그거는 걱정하지 마. 절대 안 올 거야. 그거부터 일본으로 뺏을 놈들이야. 그랬더니 진짜로 거의 다 왔는데 그거만 안 왔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제가
2012년부터 대통령 명절 선물을 받기 시작했는데 2012년에 대통령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잊어버리셨어요? 2012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누구였을까? 이명박이었습니다. 그 선물이 집에 왔는데 이걸 버릴 수도 없고, 그때 중고나라나 무슨 당근이 있었으면 그것도 팔았을 텐데 나도 그것도 못하겠고 어떻게 하나 했었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그게 안 오는 게 제일, 제가 의원직이 없어지고 나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김태호 같은 사람들이 그런 선물들을 이제 청와대 직원들이 1인당 5개 이렇게 한정해가지고 그거를 그 선물 값을 내고 이거를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이제 부모님한테 보내고 뭐 가까운 분들한테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다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전체 선물 숫자에 좀 남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가지고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 좀 이렇게 뭔가 권력에 대해서는 굉장한 두려움이나 권력이 엄청 거창한 것처럼 느끼시면서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는 이게 정당하게 사업을 하지 않고 여기다가 줄을 대면은 뭔가가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분들 찾아다니면서 거기 있는 거 하나씩 나눠주고, 거기 이제 대통령 봉황마크 찍혀 있는 멸치도 있고 뭐 참기름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나씩 나눠주면서 내가 얼마나 지금 대단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과시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사업이나 뭐 이권에 대해서 뭘 이렇게 내가 돌봐주겠다 이러면서 접대받고 향응을 제공받고 이런 것들도 적발이 돼가지고 이제 그게 잘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짓으로 봐서 그때 이제 우리가 그 감찰반원으로 데려다 놓는 친구들이 소위 말하는 사정기관 출신들인데, 거기 이제 경찰관들도 있고 검찰 직원들도 있고 국세청 직원들도 있고 감사원 직원들도 이렇게 다 섞어서 구성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유독 그때 이제 저희가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내부 직원이 그런 비위가 생기면 공직기관 비서관이 그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찰을 실시해가지고 이 사람들 이제 휴대폰부터 다 그간의 활동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봤더니 유독 검찰 직원들만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을 하고 뭔가를 받아먹은 것 같은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검찰 직원들만. 그 와중에 한 명 정도가 경찰 직원인데 그놈들 따라다니다가 물들어가지고 같이 골프 치면서 얻어먹은 놈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또 소심해가지고 받은 거는 없고 골프만 쳤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끝나고 나서 목욕하고 나서 다 받아 챙겼는데, 그게 그 조직의 문화고 생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나 모르겠는데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 업무를 하잖아요. 그때 공직 후보자들한테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실 산하의 인사검증 팀이 전화를 하는 대상자는 다 소위 말해서 출세의 문턱을 이제 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 날 모르는 전화번호로 02770에 몇 번, 청와대 전화번호가 앞에 국번이 770이거든요. 770에 몇 번 이게 딱 전화가 떴는데 받으면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인사검증팀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천하에 없는 사람들 긴장을 해요. 총리 후보자 뭐 대법원장 후보자 이런 사람들도 다 검증 받아야 되니까 전화가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화를 받으면 되게 긴장을 하고, 이게 이제 나의 어쩌면 출세를 좌우하는 관문인데, 가장 중요한 관문인데 이거를 내가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인가, 누구나 다 긴장하고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화를 받고 거기다 대고 전화 받자마자 반말하는 것들이 두 직군이 있어요. 이제 상상해 가십니까? 청와대 인사검증 때 전화를 했는데 왜? 뭐야? 이게 두 직군이 있다니까? 하나는 아시겠죠? 네. 이거는 100% 맞추시더라고요. 이게 또 대한민국의 현실이자 비극이야.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이게 좀 헷갈리시는데, 또 하나. 국세청, 국정원, 감사원, 기자, 교수, 기자요. 군인도 군인 중에 별 하나짜리들만. 하나가 2개 올라가기 전에 이제 이 검증을 받을 때 이제 대령까지 고생하다가 별 나면은 뭐 몇십 개가 바꿔지네 어쩌네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엄청 흥분하잖아요. 이게 이제 별 하나 다니까 세상이 요만하게 보이는 거야 이놈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전화해서 청와대 인사검 시단 뭐야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왜 또 군인하고 검찰만 유독 그럴까요? 그것도 좀 특이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사시다 보면 지가 권력기관에 인내랍시고 하면서 껐덕거리는 놈들 많아요. 그죠? 못된 사람들 많다고요. 어느 기관에나 다 있어요. 그게 동사무소에도 있고 세무서에 많고 그죠? 경찰서에 여전히 존재하고 검찰청 가면 뭐 수두룩하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군인하고 검찰만 굳이 그럴까? 희한하지 않으세요? 국정원 것들도 얼마든지 전화해서 뭐야 이럴 수 있고 지금 감사원 하는 거 보십시오. 그럴 수 있는데 왜 거기는 안 그러는데 이것들만 그럴까요? 이게 군부 독재의 잔재거든. 그러니까 국민들을 감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독재 정권이 필요한 게 폭력 아닙니까? 그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던 데가 군대고, 응? 합법을 가장한 폭력을 행사하던 데가 검찰이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계속 다 발전을 하는 것이고, 이 두 개가 갖고 있는 특성이 아주 희한한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부 기관이 상부 조직을 잡아먹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거를 국민들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너무나 오랫동안 보시다 보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알아. 저는 그게 진짜 제일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정부 조직도가 이렇게 쭉 있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대통령이 맨 위에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그다음에 행정 각 부들이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각 부가 있으면 그 밑에 청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크게 조직도를 보시면 그러면 보세요. 소위 권력기관이랍시고 과거에 우리 민정수석실에서 그 권력 남용을 하지 못하게 관장하던 기관들이 기역자 기관이라고 되게 해서 기역자가 다 들어가는데 국정원, 감사원, 경찰청, 국세청, 검찰청 다 기역자예요. 희한하게 기무사, 국방부 뭐 다 이런 데인데 희한하게 다 기역자예요. 근데 그 중에 말입니다. 소위 4대 권력기관이네 어쩌고 하면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권력기관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신 아주 히트작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기관이 어떤 데라고 설명했는지 아세요? 네. 전화 왔는데 받으면 기분 나쁜데 그걸 권력기관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국세청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가 뭐예요? 중앙행정부처가 기재부입니다. 경찰청은 행안부고요. 그죠? 검찰청은 법무부고. 그죠?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국세청 출신의 세무공무원들이 기재부 국장의 90%를 다 하고 있어. 국세청 출신 아니면 못해. 네? 그리고 국장 잠깐 하고 국세청으로 돌아가. 과장의 60%를 국세청 직원들이 다 하고 있어. 어떠시겠어요, 그러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국세청이라고 하니까 뭐 권력기관이니까 혹시 또 그럴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기상청 어때요? 기상청이 환경부 밑에 있거든요. 환경부의 국장 90%를 다 기상청 출신들만 할 수 있어. 그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에요? 자, 경찰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 전직 경찰관이 계시니까. 행안부의 국장의 90%를 다 경찰들이 해. 예? 경찰들이 한 1년 하다가 다시 또 경찰로 돌아가. 거기서 한 1년 행안부에서 국장 하다가 대전경찰청장으로 가고 뭐 경북경찰청장으로 가고 하는 거예요. 행안부 국장의 90%는 다 경찰들이 하는 거야. 그리고 공무원들은 다 그 밑에 수발 들고 있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황운하 의원님 같이 훌륭한 경찰관도 내가 행안부 가서 국장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시더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법무부의 하부기관인 검찰청 소속의 검사들이 검사는 다 검찰청 소속이에요. 그죠? 경찰관들은 다 경찰청 소속이고 경찰관들이 행안부 소속이 아니에요. 경찰청 소속이지. 기상청 통보관들 있죠. 예보해 주시는 분들. 예보관 분들이 기상청 소속이지 그 환경부 소속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하부 조직에 있는 놈들이 가서 여기를 다 장악하고 여기서 지 맘대로 하고 이러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다니까. 그것도 법무부하고 국방부. 국방부는 보세요. 국방부 밑에 있는 청들은 병무청, 방위사업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청하고 조직 체계는 비슷한데 그보다 한 끗발 미친 게 뭔지 아십니까? 본부예요, 본부.
경찰이 맨 처음에 내무부 치안국이었다가 그 다음에 내무부 치안본부가 됐다가 그 다음에 경찰청으로 독립을 하잖아요. 그죠? 질병관리 본부였다가 질병관리청이 됐잖아요. 그래서 정은경 본부장이 청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계룡대에 있는 각군 본부는 그런 본부예요. 네? 군대 개념으로 본부기도 하지만 정부 조직 체계로 보면 청에 준하는 청보다 못 미치는 본부란 말이야. 근데 여기 본부 소속의 군인들이 국방부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를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또. 아니, 국방부에 군인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법무부는 검사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확실하게 명확히 따져보면 이거 헌법 위반이에요. 근데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들이 뭐든지 해도 되는 줄 알아. 네? 그러니까 전화를 해도 반말짓거리하고 그 하부 직원들도 어디 다니면서 삥이나 뜯고 이런 짓거리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권한까지 이렇게 몰려 있으니 검찰이 왜 권한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을까요? 독재 정권이 수족처럼 부리는 데 있어서 이게 여러 권한을 갖고 있어야지 이걸 맥가이버 칼처럼 그때그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드라이버 따로, 톱 따로, 가위 따로, 손톱깎이 따로 해놓으면 하나씩 하나씩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불편해서 이걸 하나 몰아놓은 거란 말이거든. 몰아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로 있는 건데 제가 이번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사건이 애초에 시작된 게 2019년 1월 달인데 그때가 이것들이 저를 기소한 시간이 검찰청 인사 발표가 검사 인사 발표를 앞둔 30분 전에 기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사 발령이 나면 소위 윤석열이 똘마니 들고 정치검사들은 딱 딴 데로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 해치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짓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아까 이제 우리 이 김태우라는 사람이 그 이제 온갖 이상한 짓을 그 조직 내에서도 하여튼 어떻게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황운하 의원님 지금 그 귀찮게 하고 있는 울산 사건이라는 걸 이제 얘들이 만들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 민정비서관실에 이제 그 감찰 직원으로 있었던 백재영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데 이제 불려가가지고 얘들한테 그냥 다 시켜서 했다고 해라, 황운하를 불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받다가 이분이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데 이분 장례식장에 정말 많은 검찰 수사관들이 모였어요. 이 백재영이라는 친구가 전주 사람인데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참 좋은 친구였거든요. 그 집 거기도 또 아들이 육사를 다녔어. 근데 이 친구 그렇게 되고 나서 정말 많은 수사관들이 거기 모여서 이제 위문을 하려고 와 있는데 이제 김태호가 나타난 거예요. 수사관들이 얘를 데리고 와가지고 패버렸어. 네가 어딘데 지금 여기를 나타나? 그 정도였던 거를 저걸 구청장에 공천을 해서 지방선거 때 구청장 된 것도 정말 기가 막혔는데 그 한 짓 때문에 확정 판결을 받고 상실했잖아요. 근데 바로 사면 복권을 해가지고 거기다 또 공천을 했다. 이게 역사적으로 없는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별 진짜 희한한 꼴 많이 보시죠? 헌법 1조 1항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있고 어디 가가지고 하버드 대학 나왔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정작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몰라. 지가 국무총리인데. 그것뿐입니까? 나 인사청문회 하다가 도망가는 게 있을 줄은 또 그러니까 뭐를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대단한 정부기는 한데 근데 이게 이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네? 근데 우리는 수사기소 분리를 그러면 왜 얘기했던가? 그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아니 경찰을 어떻게 믿고 경찰이 도하면 도했지 뭐가 그렇게 저기에서 그거를 꼭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저한테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정치를 그렇게 했다는 사람이 세상을 당신은 너무 모른다. 응? 뭔가 더러운 일 해가지고 일확천금 노리고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돈 벌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친분을 갖고자 하는 조직이 어디예요? 검찰 여기 지역 검찰청에 무슨 수사과장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게 상당한 지역에서 다 지역 유지들이에요. 그리고 뭐 세무서나 이거는 그 다음이야.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뭐 그냥 아니 알지 않냐?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검찰이 힘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게 솔직한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어느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아야 된다. 이게 공화국 정신의 핵심이거든요. 시저가 암살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시저가 브루투스한테 암살을 당하잖아요. 그때 브루투스 너마저도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브루투스가 시저를 왜 죽였습니까? 그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브루투스는 공화주의자였고 그냥 놔두면 시저가 황제가 될 것 같아서 공화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시저를 죽였다. 이게 브루투스의 항변이었어요. 그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을 왜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느냐? 권력이 나눠지고 서로 견제해야지 균형점을 찾아간다. 이게 그때부터 있었던 정신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상한 괴물 같은 집단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오만방자한 짓을 그냥 자행하면서 일체의 반성도 없고 어떠한 사실 인정도 하지 않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잉크가 그냥 자동으로 날아간대잖아. 딱 그 부위만. 응? 지네들한테 민감한 부위만 없어지잖아요. 그 부분 잉크만. 그리고 멀쩡하게 수사를 다 하는데 그중에 검사 마누라들만 빠지잖아요. 희한하게. 검사 장모가 빠지고. 그러니까 꼭 그 특정 부위만 사라지거든. 그런 게 어디서 오느냐. 그게 권한이 집중돼 있고 언제든지 없는 걸 만들어낼 수 있고 있는 걸 없다고 할 수 있고 그렇게 우겨도 그 다음에 얘들을 새롭게 처벌하고 응징할 수 있는 기관이 현실적으로 없고 법적으로는 감사원이나 공수처가 수사도 할 수 있고 감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큰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정치 권력하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마치고 나가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하고 이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변호사를 하면서 사건 관련해 가지고 없애는 일들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보셨죠. 누구를 선임하니까 사건이 없어졌더라. 요새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심지어 얼마나 심하냐면 제가 최근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천안지청장 뭐 이런 거 하다가 관두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관두고 나면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야지. 그러고 나서 뭐 저처럼 강연하러 불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요. 천안을 다시 가가지고 검찰청 같은 데 가면 범방이라고 있죠. 뭐 범죄예방협의회 예? 그런 거 위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보면은 지역에 유지분들이시거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앞으로 변호사를 하니까 1인당 50만 원씩 저한테 2년 동안만 고문 계약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50만 원씩 20명이면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그걸 2년 동안은 나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 했던 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해주는 거예요. 겁나니까 행여나 뭐 해코지 할까봐. 이거는 양반이야. 재벌 같은 데 찾아다닙니다. 가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보니까 지금 하나 그룹을 좀 노리는 것 같은데 우리 후배들이 날 선임하시면 그게 좀 이렇게 막아질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1억 2억씩 뜯는다니까요. 자, 그 시장이 수사 기소가 분리되면 그 시장이 상당 부분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얘들은 공생관계가 돼가지고 현직이든 전직이든 다 이어져가지고 그렇게 입을 다 맞춰가지고 어거지 쓰고 거짓말을 하는 집단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경찰은 적어도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 이 맥이 없어요, 맥이. 그러니까 군인들만 하더라도 군대 마치고 나가면 무슨 제한군인회네, 군인공제회네 뭐 이런 데서 이권 사업하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또 육해공군끼리 나눠 먹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은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미 현직 때 비리가 있을 사람들은 현직 때 끈을 해가지고 다 만들어 놔서 나가서 굳이 후배들하고 해가지고 뭐 하지도 않아. 끼케야 어디 재벌 기업에 취직해가지고 거기서 경찰에서 무슨 일 있나 알아봐가지고 뭐 이렇게 연락하는 정도 하는 사람 정도가 있었어요. 전직 뭐 지방청장이나 경찰청장 했던 사람들 중에. 그런데 적어도 위아래가 연결돼가지고 이쪽에서 사건을 만들고 얘는 여기서 돈 받고 요만큼 자백시켜 줄 테니까 여기서 끝내자라고 흥정하고 이런 거는 불가능한 구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수사와 기소를 나눠 놓으면 이걸 확실히 견제할 수 있는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을 시켜야 된다. 이거는 뭐
길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너무나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기본적인 인식이나 정서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옛날에 경찰한테 두드려 맞아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학생운동안에 노동운동안에 하면서 경찰한테 두드려 맞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뢰를 못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가 지역에서 뭔가 거기서 이렇게 표를 얻고 거기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거기서 검사들하고 가깝게 내가 이게 인연을 맺어 놓는 게 자기가 정치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 현실적으로. 우리 예를 들면 무슨 고모님이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검찰청에 가시게 됐다. 아니면 경찰에 불려가게 됐다. 그럴 때 결국 최종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쥐고 흔드는 게 검사니까 그때 얘네들이 쓰임새가 있더라 라는 생각들을 막연하게 갖고 있어요.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대전이 배출한 훌륭한 국회의장님께서는 모든 것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 여야가 합의를 하면 100이 200이 되는 합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합의를 해서 합의가 된 거잖아요, 그게. 어쨌거나 합의가 됐고, 거기 권성동이도 앉아있고 다 앉아있고, 심지어 그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잘된 합의다라고 환영하는 성명까지 나왔었어요. 그거를 엎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다시 기억이 나시겠지만 언론이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하다 보니 그런 일이 그래 있었던 것 같네 이제 듣고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것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거는 이미 틀렸다. 그리고 마음을 얻고 싶지도 않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내가 보기에 무시해도 되는 존재거든. 손바닥에 왕자 쓴 놈을 찍어가지고 대통령 만들어준 국민들이니까 그거는 지가 잘나서 된 거고 주술과 부적의 힘으로 된 거지 국민들이 나를 지원해가지고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국민의 힘이 자기를 도와서 대통령이 됐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지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민주당보다 더 싫은 놈들이라고, 쥐약 먹은 놈들이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그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 중구 같은 이 핵심 지역에 와서 그 민주당 저 새끼들 다 쥐약 먹은 놈들이라고, 황운하 의원이랑 같이 다 쓸어버려야 된다고, 황운하 국회의원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라는 껍데기가 필요할 뿐이지 저 나쁜 놈들을 저거 다 쥐약 먹여서 다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갔다. 다음날 대전일보부터 거창하게 나올 거예요. 왜 그게 없냐고요. 이게 지금 얘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해가지고 언제든지 당신이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 겁먹고 정치를 혐오해라. 투표하지 마라. 선거하러 나오지 마라. 나와서 껐덕거려 봤자 야당 대통령 후보고 당대표까지 하는 사람도 맨날 저렇게 불려다니고 재판받으러 다니고 구속영장 청구되고 난도질 당한다. 자기 당 의원들조차도 버리는 사람이다 라는 모습을 너무너무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것만 성사가 되면 추석 때 모여 앉아가지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됐다. 무슨 얘기 했을까요? 이재명이가 그동안에 황운하 얘기를 들어보면 좀 억울한 것 같던데 보니까 영장 나오고 이러는 거 보면은 법원 놈들도 한통 속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구속할 정도면 뭐가 있지 않겠어?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생각은 뭐냐? 야, 최강욱이도 무슨 뭐가 지가 다 억울하다 그러고 황운하도 재판 받으러 다니던데 하나도 뭐 없다고는 하던데 그거 괜히 그러겠어? 뭐가 있으니까 그렇지? 이런 거란 말이죠. 우리 황운하 의원님하고 저하고 또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똑같이 피고인이지만 둘 다 검찰청 가가지고 조사받아 본 적이 없어. 검찰에서 만든 신분조사 자체가 없어요. 저희 둘이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장난질을 치면서 오로지 할 줄 아는 게 그거 하나뿐이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을 겁박하고 정치 혐오를 자극하고 야당도 똑같이 지저분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만 심어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역사 속에서 살아남았던 전례가 없다. 이것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고 정말 이제는 끝장을 내야 될 시점이 왔다. 그리고 본인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이가 다니면서 하는 얘기 보십시오. 강서구 보궐선거를 뭐 지원해달라는 얘기가 왔다. 뭐 이런 공개하면서 놀리잖아요. 니네끼리 한번 잘해봐라. 그게 되나?
그리고 그쪽 당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국힘이 잘못해서 생긴 선거니까 조용히 지나갔어야 되는데 저거를 김태우를 사면복구 시키고 저렇게 해서 대통령이 키워놓는 바람에 여기서 지면은 우리는 이제 치명타를 입는 상황이 됐다. 실제로 작살 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걸 신호탄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총선이 이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것들이 꼼수나 그 잘못된 협잡질들을 이제 다 알고 느끼시게 됐다. 오늘 지금 기사 보셨습니까? 40대 50대 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줄 서가지고 투표한다고 그러잖아요. 강서구 오늘 사전 투표하는 날인데 여러분 강서는 원래 민주당이 센 데예요. 신기남 의원 같은 분들 막 거기서 4선 5선씩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대전 중구는 민주당이 센 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까 여기 올라와서 그 꽉 차 있는 깃발을 보면서 아 진짜 저는 감격했어요. 야 대전 중구에 이런 조직이 생겼구나. 강창희 왕국의 물결이 확실히 뒤로 밀려났구나.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야 저렇게 똑부러지고 훌륭한 분들이 황운하 의원님을 돕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마음만 모으면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특히 대전 중구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행여나 저 같은 사람 보시면서 나도 괜히 앞장서서 민주주의 얘기하고 뭐 저렇게 하면 나쁘다고 정부 비판하고 하다가 뭐 하나라도 엮이고 털려가지고 잘못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멀쩡하게 여기 뻔뻔하게 서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의원총회장에서 우리 의원분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인간 대 인간으로 저건 내 원수다. 제가 한 1년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내가 당대에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 자식들이 원수를 갚을 것이다. 여러분 그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